협상을 거창하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큰 기업의 M&A나 뭐 대북 협상이라든지 협상을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맞닥뜨릴 때 다 협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협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좀 말을 어떻게 좀 잘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협상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프로세스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열린협상연구소 오명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협상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전화 오거나 카톡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격 협상을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에 강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도 많고요.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럴 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협상하면 좋으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기업에서도 많이 있죠. 부매나 영업, 부서 간의 갈등을 어떻게 잘 봉합할 거냐, 이제 우리가 협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이죠.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협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은 협상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협상을 거창하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TV나 이런 데 보면 큰 기업의 M&A나 뭐 대북 협상이라든지 국가 간 외교들 이런 것만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협상을 좀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맞닥뜨릴 때 다 협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뭐 큰 기업에 가서 강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아주 큰 기업에서 큰 프로젝트 교육을 의뢰해 온 적이 있어요. 와,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오다니.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기업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규 강사를 섭외할 때는 직접 담당자가 그 강사분의 강의를 참관해서 보고 섭외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혹시 강의 일정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찾아뵙고 좀 참관하겠습니다. 강의 일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이 났어요. 초보 강사였기 때문에 강의 스케줄이 정말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강의 스케줄이 없다고 하면 초보 강사 너무 티가 날 거고, 주변에 얘기를 했더니 강의를 아는 분들끼리 이렇게 해서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강의를 임의적으로 만들면 기업의 담당자분이 눈치를 못 채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떤 생각합니까? 못 챌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의를 임의적으로 만들면요, 당연히 눈치 챌 겁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자인 제가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일단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에 강의가 있어서 그런데 오시는 거는 조금 이제 사정상 어렵고 제가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규정이 그래서 그렇다. 혹시 다음 기회에 그 강의에 잡혀 있으면 그때 연락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저는 무리수를 두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기회를 노렸어요. 2달쯤 지났습니다. 그 대기업의 다른 과정 담당자께서 특강을 문의해 온 겁니다. 그 전에 문의해왔던 건 좀 큰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연락을 했죠. 때마침 제가 그 기업의 연수원에서 특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거기에 좀 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그 연수원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제가 강의를 갔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자기 기업에 강의를 간 거예요. 검증은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그분께서 정말 10분, 20분 정도만 참관하고 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계기로 그 이후에 다양한 대기업들 프로젝트를 협상 교육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간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자일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거냐가 협상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협상의 원리와 기법들을 통해서 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운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저마다 작든 크든 기회들이 다 옵니다. 같은 기회가 오더라도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수를 둬서 다음에 있을 또 다른 기회까지 이 박탈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봐요. 힘이 약할 때 불리한 상황에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기다리고 상황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 경력 20년인 분들 교육하거나요. 구매 경력 20년 분들 교육하도요. 협상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 모두들 협상을 어렵고 힘들어하고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할까 연구를 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 자기 원하는 목표를 상대를 바꾸어서 달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잘 될까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무도 협상을 공부해 보거나 연구해 보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협상이 힘든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협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잘 보면요. 좀 말을 어떻게 좀 잘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협상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협상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요.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축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의 원리와 룰과 상대팀의 전력과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고 분석해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협상 마찬가지예요. 협상이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왜 A와 B가 서로 합의가 잘 안 되고 충돌이 되는지 그 심리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협상의 원리와 기법들을 내가 공부하고 실제로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과 연습과 학습을 하면 협상력은 반드시 좋아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협상의 원리와 기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리와 기법은 뭘까요? 협상이 펼쳐지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죠. A와 B가 원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중재하고 조율하고 합의할까가 협상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와 내가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상대에게 관철시킬까로 접근합니다.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입장이 다르고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쪽의 생각을 설득하거나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것이죠. 합의하고 조율하고 중재하는 일련의 활동이 협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의가 될까요? 첫 번째, 내가 오케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가 오케이 해야 되죠. 협상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상대가 오케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전략을 짜고 제안을 만들까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왜 오케이 하지 않을까를 알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보를 분석하고 상대 니즈를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어떤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서 제안해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협상의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거나 좀 종합적인 사례에서는 이 단편적인 원리와 기법만 가지고는 원하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프로세스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인테리어를 먼저 할 수는 없을 것이죠. 이것처럼 프로세스를 올바로 밟지 못하면 합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8단계의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검증하고 이번 책에 소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정보조사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협상이든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 협상을 둘러싸고 있는 정보조사를 해야 되죠. 저는 그것을 현황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며 상대를 둘러싸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은 누구이며 이번 협상에서 내가 유리한 지점은 어디고 불리한 지점은 어디냐 이런 4가지 정도의 정보를 조사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를 먼저 명확하게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계약을 잘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반문하는 게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상대와의 협상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다? 나와의 협상이 먼저 중요하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협상들을 보면요. 그 협상 가운데 메인 아젠다는 대체로 가격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 협상 프로세스에는 가격 협상의 부분을 좀 떼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전략을 수립합니다. 협상용어로 조파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상대와 나의 합의 가능 영역을 예측해보는 도구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가격 협상을 상대한테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협상이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플랜 B를 준비해야겠죠. 협상용어로 베트나라고 합니다. 현황 조사, 목표 설정, 조파 설정, 베트나 검토, 이 네 가지가 협상의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준비 단계를 마쳤으면 상대방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과 상대가 요구하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보나마나 충돌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차 협상에서는 그 충돌하는 것을 예측하고 2차 협상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하느냐? 상대의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상대방의 숨어있는 니즈들. 대화를 통해서 좀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차 협상 끝나고 돌아와서 그 협상 과정을 복기해 보면서 상대의 요구사항과 속마음, 진짜 목적들을 좀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접점이 잘 없죠. 우리가 상대의 숨어있는 목적은 좀 달성할 수 있으면서 나의 숨어있는 니즈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어떤 창의적 대안들을 좀 구해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협상용어로 창조적 대안, 크리에이티브 옵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 번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옵션이 마련될 수도 있고요. 2번, 3번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크리에이티브 옵션들을 마련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이끌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2번, 3번 상대방과 협상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초기에 요구한 값들이 어떤 것들이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지점들이 어느 정도이고 상대의 한계치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름대로 추측하고 좀 파악을 할 수 있죠. 달리 말하면 상대와 우리의 최적화 지점들을 좀 추정해보고 도출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다투고 있는 아젠다들을 좀 펼쳐봐서 이 중에서 한 2가지 안, 3가지 안 정도를 내가 마련해 보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의 안만을 내가 딱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또 충돌이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안이 선택되어도 나한테 상관없는, 예를 들면 가격을 좀 양보하더라도 내가 수량을 좀 더 받아낼 수 있다면 괜찮은 안이죠. 가격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면 좀 괜찮은 안이죠. 이렇게 다양한 아젠다들을 좀 패키지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최종 협상 과정에서 서로 목적에 맞게끔 기브 앤 테이크 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으로 치면 1만 시간 정도 협상만 연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3권의 협상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협상의 한 수인데요. 부제가 일상에서 발견하는 승부의 비밀입니다. 일상이 협상이다. 협상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협상의 원리와 기법으로 좀 풀어낸 책입니다. 협상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아주 좀 재미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협상의 원리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2번째 책, 협상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역시 부제를 보면 이 책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요. $1를 위한 10가지 협상의 기술입니다.
그야말로 비즈니스 협상에서 어떤 원리와 기법들이 필요한지 강의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블락 협상 모델이라는 책을 이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부제를 보면 이 책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 모델의 탄생입니다. 마지막 책 A-블락 협상 모델은 이 협상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정리하고 많은 다양한 사례에 대입한 그런 책입니다. 3권의 책을 단계별로 좀 학습할 거를 추천드립니다. 종합적인 사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이번 책 A-블락 협상 모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협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 협상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은 협상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협상 전문가와 협상 교육 전문가가 뭐가 다를까? 저는 축구를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경기장에서 경기를 잘 뛰어야 하는 사람들은 선수이고요. 이 선수들이 경기를 잘 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코치하는 일들은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많은 실무자들이 협상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훈련하고 트레이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협상 전문가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협상 교육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협상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